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. 요즘 중국 상황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뭐 AI나 전기차 이런 뉴스들 뒤에 경제, 사회, 정치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자료들을 쭉 보니까 중국 내부적으로는 소비라 잘 안 살고 또 청년 실업률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요. 또 밖으로는 미국하고 관계가 계속 긴장 상태인데 그 와중에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. 이런 금융적인 움직임도 보이고요.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 권력 강화 과정에서 뭔가 좀 미묘한 그런 신호들도 나타나고 있고요. 정말 다각적인 상황인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정보 조각들을 좀 맞춰보면서 지금 중국이 진짜 어떤 상황인지,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, 그걸 좀 명확하게 같이 그려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경제 얘기부터 좀 해보죠. 정부가 돈을 막 풀었는데도 소비가 영 살아나지 않는다,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. 이게 그 수출에 의존하던 구조가 좀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문제일까요? 고용 없는 성장 뭐 이런 거요? 네, 그 영향이 상당히 크죠.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. 그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식 통계 발표가 막 중단되기도 했었잖아요. 실제로는 뭐 50% 가까이 된다 이런 추정까지 나오니까요. 이게 매년 1,000만 명 넘는 대졸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특히 이공계 졸업생들조차 갈 만한 좋은 일자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. 이런 구조적 문제가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.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후에 확 치고 나갈 만한 새로운 성장 동력, 이런 기업이 잘 안 보인다는 점도 문제고요. 전기차처럼 막 뜨는 산업도 있긴 한데 들어보니까 100개가 넘는 회사가 결국은 뭐 한 10개 정도로 통폐합될 거다.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. 그럼 이것도 결국 뭐 공급 과잉 문제나 구조조정 이런 걸 예고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. 맞아요.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. 요즘 중국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뭐 탕핑족, 그러니까 아예 들어눕는다 이거죠. 또 십불 청년, 연애 결혼 포함해서 10가지를 포기한다는데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미래에 대한 불안감, 또 사회에 대한 불신, 이런 게 느껴지는 현상들이죠. 네.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대외적으로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. 그 자료 보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확 줄여서 1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. 이제 3위 보유국이 됐다면서요? 네,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2013년이 최고였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무려 42%나 줄인 거예요. 이걸 그냥 단순한 자산 조정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그렇죠. 규모가 상당하니까요.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, 그럼? 단순히 미국 빚이 너무 많으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? 아니면 이걸로 미국이랑 협상할 때 뭔가 카드로 쓰려는 걸까요?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. 미국의 막대한 부채에 대한 부담감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. 근데 또 재밌는데 미국 국채는 이렇게 줄이면서 금 보유량은 지난 10년간 144%나 늘렸다는 거잖아요. 이건 또 뭘까요? 네, 달러 의존도를 좀 줄이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겠죠. 미국도 당연히 이걸 다 지켜보고 있고요. 관련 데이터 공개하면서 서로 신경전 벌이는 그런 모습입니다. 사실 뭐 중국이 가진 미국 국채가 미국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% 남짓, 뭐 그 정도긴 한데요. 그래도 만약에 이걸 단기간에 대량으로 팔아버리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건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. 일종의 금융 무기인 셈이죠. 아, 그렇군요.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계속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. 근데 이게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좀 헷갈려요. 자기 측근까지 막 숙청하는 모습이 권력 기반을 더 단단히 하려는 거다. 이런 분석도 있는데 반대로 보면 오히려 권력에 뭔가 좀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.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. 네, 그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죠. 예를 들어서 군 기관지에서 갑자기 집단 지도 체제, 이걸 강조하는 사설이 실렸다가 얼마 안 있어서 시 주석 본인 이름으로 아니다, 1인 영도 체제가 더 공고해야 한다, 이런 글이 또 실리고요. 이런 걸 보면 내부적으로 뭔가 좀 노선 갈등이나 혼선이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추측도 충분히 가능하죠. 그리고 뭐 AI 안면 인식 같은 기술로 사회 통제 강화하는 것도 결국 이런 권력 강화 움직임이랑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. 하긴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족주의나 좀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. 뭐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상황이랑 비슷하다.
이런 분석도 있고요. 네, 그런 맥락에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죠. 종합해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중국이 지금 경제성장 둔화, 또 심각한 청년 실업, 인구구조 변화 같은 이런 내부적인 압박, 그리고 동시에 미국과의 계속되는 갈등이라는 외부적인 도전, 이 두 가지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겉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통제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서는 불안정한 신호나 내부 불만 같은 게 계속 엿보이는 거죠. 물론 중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 특유의 그 통제 시스템이나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, 이런 잠재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중국이 이 복합적인 위기를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걸 딱 잘라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. 중국 내부의 변화 그리고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전 세계 질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이죠. 네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요즘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강대국들이 점점 더 자국 우선주의, 또 민족주의 이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잖아요.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과연 중국의 내부 변화와 외부 갈등이 우리가 익숙했던 그 전후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게 될까?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